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제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제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해줬거든요. 세상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작해 볼게요. 매일 아침 9시 백화점 명품관으로 출근하는 제 발걸음은 늘 무거웠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들어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움츠러들곤 했죠. 29살 한설인,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명품관 직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판매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도 꽤 나오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 인센티브라는 게 VIP 고객들을 많이 확보한 선배들 몫이었거든요. 신입인 저는 주로 진열이나 재고, 정리 같은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언젠가는 제 노력을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매장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진열대를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 고요한 매장에서 하나하나 가방의 위치를 맞춰놓고 먼지를 털어내는 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만의 작은 자부심이었죠. 완벽하게 정리된 진열대를 보면 뿌듯했거든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화려한 공간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선배들은 늘 저에게 성실하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VIP 고객들에게 다가가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제게 그분들의 세계는 너무 낯설었거든요. 명품 하나에 제 월급의 몇 배를 쓰는 분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봐왔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떡볶이 한 그릇을 끓여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성실함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졸업했어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도 성적 관리를 놓지 않았죠.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그렇게 버틴 끝에 백화점에 입사할 수 있었고 부모님은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동네 분들께 자랑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어요. 고객들 중에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손가락질하며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을 내시는 분들. 그럴 때마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런 제게도 작은 기쁨이 있었어요. 바로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보여주시는 따뜻한 관심이었죠. 오준호라는 분이었는데 변호사라고 하셨어요. 처음 뵈었을 때부터 다른 VIP 고객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한 분이셨거든요. 준호님은 제게 늘 고생한다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다른 고객들이 저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준호님은 달랐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가끔은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셨죠. 그런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준호님은 항상 집안 카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개인 카드가 아니라 회사 카드도 아닌 뭔가 가족 공용 카드 같은 느낌이었죠.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카드라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30대 중반 남성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집안이 부유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준호님이 오시는 날은 하루가 한결 가벼웠어요. 까다로운 고객들 사이에서 지쳐 있을 때 준호님의 부드러운 미소 하나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혹시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슬쩍 들었지만 감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너무 과대망상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준호님과의 짧은 만남은 제게 작은 설렘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미소와 정중한 말투, 그리고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혹시 이것이 사랑의 시작일까 하는 희망 섞인 상상을 하곤 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설렘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처음에는 달콤한 꿈이었다가 나중에는 뼈아픈 현실이 될 거라는 것도요. 준호님과의 인연은 생각보다 빨리 발전했어요. 어느 날 매장이 문을 닫을 무렵 준호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커피 한 잔 하자고 제안하셨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첫 번째 데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화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까 너무 어색했어요. 하지만 준호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 일상이나 취미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셨죠. 준호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법대를 나와서 잘 나가는 로펌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거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다정했죠. 제가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대단하다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준호님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매장에 오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셨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자고 하셨죠.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정도 만나면서 저희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준호님이 저에게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준호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설렜어요. 이제 정말 연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준호 오빠와 함께 있으면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가 주시고 연극이나 전시회도 함께 보러 다녔어요.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죠. 부모님께도 좋은 분을 만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준호 오빠는 항상 가족 이야기를 피하셨거든요. 부모님이나 집안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성격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셨어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데이트 비용도 항상 그 집안 카드로 결제하신다는 거였어요. 개인 카드는 아예 없으신 건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단순히 부유한 집안이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2달 정도 사귀면서 저는 완전히 준호 오빠에게 빠져 있었어요. 이 남자라면 내 삶이 정말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범한 분식집 딸인 제가 변호사와 연애를 한다니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매장 동료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준호 오빠가 오시면 제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다들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다른 VIP 고객들도 저희가 사귀는 거 아니냐며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 오빠도 저에게 진심인 것 같았어요. 작은 선물도 자주 주셨고 제 일정을 세세하게 물어보시면서 시간을 맞춰주셨거든요. 바쁜 변호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정확히 사귄 지 3달이 되던 날이었어요. 준호 오빠가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반지를 꺼내시면서 결혼하자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겨우 3달 사귄 사이인데 프로포즈라니.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치고 웨이터들까지 축하해주는 분위기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준호 오빠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는 순간 정말 세상이 다 제 것인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결혼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준호 오빠가 결혼 준비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양가 상견례 얘기가 나올 때면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래도 그때의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저 같은 평범한 여자를 선택해줬다는 것. 모든 게 꿈 같았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이 기대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모든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일주일 후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정해졌어요. 준호 오빠가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부터 긴장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그런 격식 있는 곳이었거든요. 부모님도 무척 긴장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입어보지 않던 정장을 새로 맞추셨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파마까지 하셨죠. 저희 가족 모두에게 정말 큰일이었어요.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저희가 변호사 집안과 상견례를 한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상견례 당일 저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백화점 직원 할인으로 겨우 마련한 정장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다시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준호 오빠 가족이 와 계셨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분은 점잖고 온화한 인상이셨는데 어머니는 첫인상부터 뭔가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저희를 보시는 눈빛이 마치 품평하듯 날카로웠거든요. 오윤경이라고 소개받은 준호 오빠의 어머니는 정말 우아한 분이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마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재벌가 부인 같았죠.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 숨어있는 냉기가 저를 위축시켰어요.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준호 오빠 아버지는 그나마 친근하게 맞아주셨지만 오윤경 씨는 어떻게든 거리감을 두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드려도 겨우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식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신경전이 펼쳐졌어요. 오윤경 씨는 저희 집안에 대해 하나하나
캐물으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직업이 뭔지,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집은 전세인지 자가인지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분식집을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오윤경 씨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그 순간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마치 저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직업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오윤경 씨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웃음이 정말 차가웠어요. 명품관 직원이라는 게 우리 집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예의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셨어요. 오윤경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가 변호사로서 앞으로 정치계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려면 배우자의 배경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사회적 지위나 집안 배경이 맞지 않으면 준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저와 제 가족을 깎아내리는 내용이었어요. 직접적으로 헐뜯지는 않았지만 계급이 다르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죠. 저희 같은 서민 가정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준호 오빠는 내내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모독적인 발언들을 듣고도 한마디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바라본 준호 오빠의 표정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머니를 제지할 용기는 없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 오윤경 씨가 화장실에 가자고 하시면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더욱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준호와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안과는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눈물을 참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눈치를 채셨는지 어색해하고 계셨어요. 준호 오빠만 여전히 애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결국 오윤경 씨가 먼저 일어나시면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쪽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 가족은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많이 상처받으신 게 보였거든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런 모욕을 당하셔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다면서 시간을 두고 설득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망설임과 걱정이 더 크게 들렸죠. 그날 이후로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오빠가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라고요. 아마 집안의 압박이 심해졌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그래도 기다렸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시련쯤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예상과 달리 준호 오빠는 더욱 적극적으로 결혼 준비를 밀어붙였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시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라면서 일단 모든 걸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준호 오빠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위해 가족과 맞서는 모습이 정말 든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모든 걸 다 정해야 했거든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혼수 목록도 만들고 신혼집도 보러 다녔어요. 준호 오빠는 어머니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했죠. 예식장을 예약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준호 오빠와 손을 잡고 웨딩홀을 둘러보면서 몇 달 후에 여기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꿈만 같았거든요. 계약금도 준호 오빠가 선뜻 내주시면서 곧 다 해결될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혼수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하나하나 고르면서 신혼생활을 상상했죠. 준호 오빠는 제 의견을 다 들어주시면서 최고급으로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집안 카드로 결제하시면서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신혼집도 몇 군데 보러 다녔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준호 오빠는 어머니 설득만 되면 바로 계약하자고 하시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준호 오빠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면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 오빠가 잠시 결혼 준비를 늦춰보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압박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가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준호 오빠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만나자고 해도 당분간 조심스럽다며 피하셨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불안해졌어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2달째 되던 날 결국 그 끔찍한 문자가 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나요? 평범한 오후 근무 중에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준호 오빠한테서 온 문자였죠. 얼마나 기다렸던 연락인지 몰라요. 설레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어봤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단 3줄이었어요. 설이나 미안해.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야. 엄마가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 그게 전부였어요. 3개월 동안의 사랑과 2개월 동안의 결혼 준비가 고작 3줄로 정리된 거였죠.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매장 한가운데서 핸드폰을 붙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소음이 다 사라진 것 같았죠. 다른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기다렸던 연락이 이런 내용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화 한 통, 만남 한 번 없이 문자로 모든 걸 정리하다니요. 결국 화장실로 뛰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간 쌓아온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프로포즈 받던 날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준호 오빠한테 다시 연락해 봤어요. 전화를 몇 번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정말 일방적으로 모든 걸 끝내버린 거였죠. 적어도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보자고 했는데 그마저도 거부한 셈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고객들과 대화를 해도 집중이 안 됐죠. 선배가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가서 울고 싶었지만 근무 시간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결혼한다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분들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죠. 준호 오빠 집안에서 반대해서 결혼이 어려워졌다고요. 부모님도 많이 충격받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상견례 때 당한 모욕을 생각하시면서 더 속상해 하셨죠.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애쓰셨어요. 좋은 사람 다시 만날 거라고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시면서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방 한쪽에 웨딩 관련 잡지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요. 그걸 보면서 또 울었어요. 여행 가이드북도, 미리 사놨던 신혼여행용 가방도, 모든 게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물건들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아팠던 건 배신감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아이 이름까지 같이 지었으면서 결국 엄마 말 한마디에 굴복해버린 준호 오빠가 원망스러웠죠. 진짜 사랑이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자 한 통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다니 정말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준호 오빠와 함께 예약해놓은 예식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했어요. 계약서에는 준호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그때 함께 예식장을 보러 다니며 행복해했던 기억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어요. 혼수로 주문해 놓은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모든 게 준호 오빠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 무력감이 정말 참담했어요. 함께 하나하나 고르면서 꿈꿨던 신혼생활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물건들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매장 동료들은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단골 고객들 중에도 준호 오빠와 저를 커플로 알고 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앞에서는 더욱 부끄러웠죠. 2주일째 되는 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며칠 휴가를 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3개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동안 꿨던 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가장 아팠던 건 배신감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결국 가족 압박에 굴복해버린 준호 오빠가 원망스러웠죠. 진짜 사랑이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자 한 통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다니 정말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무너져 갔어요. 언젠가는 이 아픔도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파혼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생활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매장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과 저녁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동료들도 더 이상 준호 오빠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다들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러워했죠. 가끔 단골 고객들이 그 변호사분은 요즘 안 오시네요? 하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애매하게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무료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죠. 일면에 큼지막하게 대형 로펌 비리 수사라는 제목이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 속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바로 준호 오빠가 다니는 로펌이었거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준호 오빠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부정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로펌도 연루되어 있다는 거였죠.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자세한 후속 기사들이 나왔어요.
준호 오빠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여러 프로젝트에서 부실 시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로비 자금까지 동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준호 오빠가 다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도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나왔죠. 그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사필 규정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제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걸 보니까 속이 시원한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복수가 이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준호 오빠 본인도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로펌에서 담당했던 몇 건의 소송이 모두 이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거죠. 변호사 자격까지 위험하다는 기사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오윤경 씨에 대한 기사였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평소 우아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화를 내며 막말을 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런 하찮은 것들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견례 때 저를 무시하던 그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 저런 가문이 뭐가 대단하다고 오만함의 끝을 보여주는 사례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였죠.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품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준호 오빠 가족의 몰락은 더욱 심해졌어요.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어머니는 재산 동결로 인해 그 화려했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준호 오빠도 로펌에서 해고되었고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렸죠.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를 한 기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정이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준호 오빠가 저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저도 이 모든 추악한 일들에 연루되었을 테고 지금쯤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제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평소처럼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외국인 여성이 들어오셨어요. 동양인이긴 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다른 분이었죠. 명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여러 가지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브랜드 히스토리나 제품 특징에 대해서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구매를 마치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전문적이고 세심한 서비스네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도 여전히 완벽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제 상황을 아셨는지 신기했지만 그냥 프로의 직감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분이 나가시면서 저를 한 번 더 돌아보시더라고요. 그 시선에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까다로운 고객 한 분을 잘 응대했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준호 오빠 가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허무함과 씁쓸함이 곧 완전히 새로운 희망으로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세상은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한쪽에서는 오만함의 대가로 몰락이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실함에 대한 보상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걸 조금 후에 알게 될 거였어요. 그 외국인 여성이 매장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장 전화가 울렸어요. 받아보니까 백화점 고객 서비스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VIP 고객 한 분이 저를 직접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객 서비스 데스크로 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그 외국인 여성을 만났어요.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클레어 장이라는 이름의 한국계 프랑스인이셨더라고요. 클레어님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였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서 근처 카페로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카페에 앉아서 클레어님이 하신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제가 근무하는 그 명품 브랜드의 아시아 지역 총괄 임원이라는 거였어요. 파리 본사에서 파견 나와서 아시아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매장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클레어님이 저를 며칠 동안 지켜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고객들과 응대하는 모습, 제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프로 정신까지 모든 걸 관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클레어님 말씀으로는 저 같은 직원은 정말 드물다고 하셨어요. 타고난 센스가 있고 명품에 대한 이해도도 뛰어나며 고객 서비스도 완벽하다고 평가해 주셨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클레어 님이 조용히 명함을 꺼내시면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명함을 보니까 정말 파리 본사 아시아 총괄 디렉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파리 본사에서 인재를 찾고 있으며 저를 파리로 데려가고 싶다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파리라니요. 제 같은 사람이 파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클레어님 표정이 진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저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거였어요. 클레어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파리 본사에서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글로벌 감각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로 들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무너진 후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클레어 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안심시켜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도 20년 전에 똑같은 기회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임원 한 분이 자신을 파리로 데려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회고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용기가 났어요. 클레어 님도 저처럼 한국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셨구나 싶었죠. 그리고 클레어 님이 저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봤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클레어 님이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파리에서의 업무는 주로 아시아 브랜드 전략 기획이고 처음에는 3년 계약으로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급여나 대우도 정말 좋았어요. 지금 받는 월급의 몇 배가 되는 수준이었죠. 거기에 주거비 지원, 항공료, 심지어 프랑스어 교육까지 회사에서 다 지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정말 꿈 같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을 바로 내릴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정말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클레어 님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린다고 배려해 주셨어요. 클레어 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빛이 난다고, 그리고 저에게서 바로 그런 빛을 발견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제가 설 무대도 지금보다 훨씬 클 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파리가 너무 멀다며 걱정하셨지만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고는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니까 꼭 도전해 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딸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멀리 가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보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창문 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파리에서 일할 수 있을까?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오빠와 결혼했다면 절대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세상에 갇혀서 진짜 제 가능성을 펼쳐볼 기회도 없었을 테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때가 온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오직 제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클레어님께 답변을 드리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지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장으로 전화를 드려서 파리 본사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클레어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날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클레어님이 본사와 연락을 취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셨거든요.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준비, 그리고 파리에서의 생활 준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랑스어 공부였어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프랑스어 교육이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미리 익혀두고 싶었거든요. 퇴근 후에 어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2시간씩 프랑스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복잡했죠. 하지만 파리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강사님이 제 열정을 보시더니 추가 자료도 주시고 개인적으로 발음 교정도 해주셨어요. 동시에 프랑스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와서 읽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프랑스 명품 업계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어요. 제가 일하게 될 분야가 어떤 곳인지 미리 파악해두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클레어님으로부터 면접 일정 연락이 왔어요. 파리 본사 임원들과 화상 면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에서의 면접도 떨리는데 프랑스 본사 임원들과 영어로 면접을 한다니요.
면접 준비를 위해서 영어 스피킹도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영어라 처음엔 버벅거렸지만 명품 업계 전문 용어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서 답변도 미리 연습했죠. 면접 당일 백화점 사무실에서 화상 면접을 진행했어요. 화면 너머로 3명의 임원이 보였는데 다들 굉장히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클레어님이 옆에서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면접관들이 제 경험과 명품에 대한 지식을 묻더라고요. 그동안 매장에서 쌓은 경험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까다로운 VIP 고객들을 응대했던 일, 신제품 런칭 때 참여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매출 향상을 위해 제안했던 아이디어들까지 하나하나 발표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나 선호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동안 매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많아서 생생한 사례들을 들어가며 답변할 수 있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연락을 기다렸죠.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합격 소식이 왔어요. 클레어 님이 직접 매장으로 오셔서 알려주셨거든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파혼당한 여자에서 파리 본사 직원으로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거든요. 합격 이후에는 더욱 바빠졌어요. 비자가 나오고 항공편을 예약하고 파리에서의 숙소도 정해졌어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아파트였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깔끔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세느강이 보이는 위치라고 해서 더욱 설렜어요. 백화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 가장 감격스러웠어요. 4년 동안 다닌 직장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동료들도 정말 축하해 주시면서 파리에서 성공하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출국 전 마지막 저녁을 정말 특별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렸죠.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멀리 가더라도 건강하게 지내라고,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입던 옷들이며 사진들이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꺼내 오셨어요. 파리에 가서도 가족을 잊지 말라면서 작은 액자에 넣은 가족 사진을 선물해 주셨죠.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씀이 많으셨어요. 30살이 되어서야 진짜 꿈을 찾게 된 것 같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준호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도 결국은 더 큰 기회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출국 전날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결혼을 앞두고 설레던 제가 지금은 파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니요. 인생이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싶었어요. 가방을 정리하면서 준호 오빠와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예식장 보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잠깐 그 시절을 그리워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할 때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합적이었어요. 떠남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죠. 부모님이 배웅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남자답게 참으시려고 했지만 역시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본 한국의 모습이
아직도 서네요. 29년 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기분도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제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12시간 후에는 파리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12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내린 프랑스 땅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공항부터가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높은 천장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들려오는 프랑스어 소리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회사에서 보내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피에르라는 이름의 친절한 중년 남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파리까지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정말 제가 파리에 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는 정말 멋있었어요. 말의 지구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프랑스 특유의 클래식한 매력이 가득했죠. 방은 아담했지만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작은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파리 시내 풍경이 환상적이었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검은색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1년 전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파리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본사 건물로 걸어갈 때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본사 건물은 정말 웅장했어요.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19세기 건물이었는데 클래식한 외관과 모던한 내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본사에 제가 직원으로 들어온다는 실감이 났어요. 클레어 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면서 여러 부서를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속하게 될 아시아 전략 기획팀은 생각보다 국제적인 팀이었어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출신 동료들까지 정말 다양했죠. 모두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시장 확대 전략이었어요. 그동안 백화점에서 쌓은 경험과 한국 고객들에 대한 이해가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나 선호도에 대해 발표할 때 동료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업무에 적응해 갔어요. 프랑스어도 많이 늘었고 유럽식 업무 방식에도 익숙해졌죠. 무엇보다 제 의견이 정말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평적인 조직 문화였거든요. 6개월 후 제가 제안한 한국 젊은 고객층 타겟 마케팅 전략이 본사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아이디어가 글로벌 브랜드의 공식 전략이 된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어요. 아시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런칭 전략을 총괄하게 된 거였어요. 서울, 도쿄, 상하이를 오가며 출장을 다니는 일도 많아졌죠. 예전에 백화점 직원이었던 제가 이렇게 큰 일을 맡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본사에서 제게 정식 매니저 승진을 제안한 거예요. 3년 계약으로 시작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승진과 함께 말이에요. 승진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시는데 아버지가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딸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도 자랑스럽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 출장 갔을 때 우연히 준호 오빠의 근황을 듣게 된 거예요. 예전 백화점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준호 오빠는 변호사 자격을 잃고 나서 여러 일을 전전했다고 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작은 회사 사무직까지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엄마도 모든 재산을 잃고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수를 한 기분도 아니고 동정이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1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아파했는데 이제는 정말 남의 일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준호 오빠가 제 파리 근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로 본사 한국인 직원 성공 스토리가 나왔는데 그 주인공이 저였던 거죠. 사진까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동료가 전해준 말로는 준호 오빠가 그 기사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고 해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후회가 밀려왔나 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게는 더 이상 그런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파리에서의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좋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주말에는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센 강변을 산책하기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요. 준호 오빠의 선택, 그의 가족들의 인정, 그런 것들에 제 인생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거든요.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회사 동료 중에 좋은 사람도 생겼어요. 마크라는 이름의 이탈리아계 프랑스인이었는데 정말 신사적이고 지적인 분이었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은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년째가 되었을 때 정말 큰 성과를 이뤘어요. 제가 주도한 아시아 마케팅 프로젝트가 전년 대비 30% 매출 증가를 달성한 거예요. 그 성과로 본사 전체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까지 얻게 되었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파혼당한 백화점 직원에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매니저까지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과 노력의 결과였거든요. 발표 당일 본사 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2년 전에 화상 면접을 봤던 그 떨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글로벌 비즈니스 우먼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준호 오빠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한국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겠죠. 그의 가족들의 그늘 아래서 눈치 보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성과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에펠탑이 반짝이는 파리의 밤하늘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겠다고,
더 큰 꿈을 꾸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진짜 멋진 인생은 지금부터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겠다고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는 인생. 이제는 제가 나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가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평범한 저에서 시작해서 달콤한 사랑에 빠졌다가 처참하게 버림받고 그리고 마침내 파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준호 오빠한테 문자 한 통으로 버림받았을 때 정말 제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준호 오빠가 저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누군가의 그늘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겠죠. 제 진짜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세상에는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집안 배경으로, 학벌로, 외모로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얼마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선택하는 데서 온다는 거요.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나를 선택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당당하게 서는 그런 삶 말이에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의 인생에 행복과 성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